지금 행복 한 잔. 맥심 모카골드.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브라질 커피에 50% 관세를 때리자 18년 경력의 뉴욕 무역 전문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를 더욱 경악시킨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작은 봉지 하나가 미국 전역을 완전히 점령해버린 겁니다. 브라질 커피 판매량 70% 급락하는 동안 이 한국 제품은 무려 300% 폭증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50년 전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기적의 황금 비율. 지금 전 세계 80개국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그 비밀. 미국 전문가조차 무릎 꿇게 만든 K커피에 숨겨진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릭 맥켄지입니다. 42살이고요. 뉴욕에 있는 노블푸드 인터내셔널이라는 큰 회사에서 해외 영업 이사로 일하고 있어요. 이 회사는 전 세계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미국 사람들에게 파는 일을 하는 곳이에요. 저는 이 일을 18년 동안 해왔답니다. 18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쭉 이 일만 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전화만 받는 일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는 맨해튼 42층 높은 사무실에서 일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허드슨 강은 정말 아름답답니다. 매일 아침 그 강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제 일상이에요. 제가 이 회사에서 한 일들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릴게요. 멕시코에서 아보카도를 처음 미국으로 대량 수입하는 계약을 맺은 것도 저였고요. 베트남 쌀을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소개한 것도 제가 했어요. 작년에는 회사 매출을 30% 늘리는데 도움을 줘서 최우수 직원상도 받았답니다. 동료들은 저를 무역 마법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정말 믿고 있는 건 바로 관세예요. 관세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가져올 때 내는 세금 같은 거예요. 저는 이 관세가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외국 회사들이 우리에게 돈을 내고 물건을 파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이득을 보는 거죠. 제 하루는 언제나 특별한 커피 한 잔으로 시작돼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요. 그리고 브라질이라는 나라의 세라도라는 지역에서 온 아라비카라는 종류의 커피콩을 갈아서 직접 커피를 만들어요. 이 과정만 20분 정도 걸리지만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이 커피는 1파운드에 $45나 해요. 보통 커피보다 훨씬 비싸죠. 하지만 맛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향기롭고 깊은 맛이 나거든요. 저는 진짜 커피는 브라질 커피뿐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건 커피라고 부르기도 싫을 정도예요. 아내 줄리아는 가끔 인스턴트 커피나 믹스커피를 마시자고 하는데 저는 절대 안 마셔요. 그런 건 커피가 아니라 그냥 달콤한 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줄리아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제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2025년 1월 어느 날 정말 놀라운 뉴스를 들었어요. 미국 정부에서 브라질산 커피에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50%라는 건 정말 큰 숫자예요. $100짜리 커피가 $150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었구나 하고 생각했죠.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회의를 할 때도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제 브라질 커피에 너무 의존하지 않아도 돼요. 미국 커피 회사들이 더 잘 될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확신했어요. 관세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미국 커피 산업이 더 발전할 기회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제 비서가 충격적인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제가 매일 마시던 그 브라질 커피 가격이 $45에서 $82로 올랐다는 거예요. 거의 2배가 된 거죠. 더 놀라운 건 뉴욕의 큰 마트들에서 재고가 다 떨어졌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줄리아가 물어봤어요. 에릭, 이거 당신이 찬성했던 그 관세 때문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설마 제가 틀렸을까요? 아니에요. 시장이 조정되면 금방 좋아질 거예요. 저는 18년 경력의 전문가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며칠이 지나도 커피 가격은 내려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세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건 관세가 시작되고 2주째 되던 화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42층 회의실에서 마케팅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회의실 큰 유리창 밖으로는 뉴욕의 빌딩들이 쭉 늘어서 있었고 하늘은 맑고 파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눈에 이상한 게 들어왔어요. 마케팅 팀장 로라 필립스가 책상 위에서 노란 봉지를 뜯고 있는 거예요. 그 봉지에는 맥심이라고 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로라는 그 봉지에서 갈색 가루를 컵에 부어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그러고는 스푼으로 저어서 마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눈을 깜빡거렸어요. 저희 회사는 고급 음식을 다루는 곳이에요. 직원들도 대부분 좋은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로라가 마시는 건 분명히 인스턴트 커피 같아 보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로라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게 뭔지 궁금했거든요. 로라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 이거요? 한국 믹스커피예요. 요즘 정말 인기가 많아요. 한국 믹스커피라니.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로라는 계속 설명해줬어요. 브라질 커피가 너무 비싸져서 이걸 마시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설탕물을 마시고 있구나. 하지만 로라가 좋아한다니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며칠 후에 물류팀 사무실을 지나가는데 직원들 책상 위에 똑같은 노란 봉지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10개, 20개씩 쌓여 있었어요. 마치 보물처럼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재무팀에서 일어났어요. 리처드 헤인즈라는 임원이 있는데 이분은 커피에 정말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항상 비싼 에스프레소만 마시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 책상에서도 같은 노란 봉지를 발견했어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이 노란 봉지가 뭐길래 우리 회사 사람들이 다 마시고 있는 거지?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브라질 커피를 고집했어요. 비록 가격이 2배로 올랐지만 진짜 커피는 브라질 커피뿐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회사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도 하거든요. 어떤 제품이 잘 팔리고 어떤 제품이 안 팔리는지 조사하는 거예요. 그날도 평소처럼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서 데이터를 보고 있었어요. 브라질 커피 판매량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지난 한 달 동안 판매량이 70%나 줄어든 거예요. 70%라는 건 정말 큰 숫자예요. 10개 팔던 게 3개밖에 안 팔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 믹스커피 판매량을 확인해 봤는데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300% 증가한 거예요. 100개 팔던 게 400개가 팔린다는 뜻이에요. 미국 전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브라질 커피는 계속 줄어들고 한국 믹스커피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18년 동안 이런 급격한 변화를 본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의 취향이 이렇게 빨리 바뀔 수 있다니. 그날 밤, 집에서 줄리아와 저녁을 먹으면서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한국 믹스커피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 정말 맛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싸서 사는 걸까?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18년 동안 무역 일을 하면서 이런 현상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전문가로서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영진 앞에서 제안서를 발표했어요. 한국 믹스커피 산업조사가 필요합니다. 시장 변화를 정확히 파악해야 우리 회사의 미래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경영진들은 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저에게 직접 한국에 가서 조사해오라고 했어요.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옛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것처럼 아직도 오래된 시장과 낡은 거리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저는 제 신념을 지키고 싶었지만 동시에 진실도 알고 싶었어요. 그 작은 노란 봉지가 도대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14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면서 한국이 어떤 곳일지 상상해봤어요. 제가 아는 한국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옛날 영화에서 본 것처럼 좁은 골목길과 오래된 건물들, 그리고 시끄러운 시장 정도였어요.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 건물로 들어가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거대한 유리로 만들어진 천장이 하늘까지 뻗어 있었고 모든 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미래 영화 속 우주 정거장 같았어요. 입국 심사대로 가는 길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고 기계 앞에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굴을 인식하는 카메라가 있어서 자동으로 확인해 주더라고요. 저는 뉴욕 JFK 공항을 자주 이용하는데 거기서는 항상 긴 줄을 서서 30분씩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2분 만에 끝났어요.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얀 로봇이 저에게 다가와서 영어로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목소리도 자연스럽고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내가 무시하던 나라였다고?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려면 지하철을 타야 했어요.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데 이번에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 너무 깨끗하고 밝았거든요.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벽에는 예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뉴욕 지하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전광판을 보니까 지하철이 정확히 몇 분 후에 도착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지하철이 들어왔어요. 뉴욕에서는 지하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10분 늦거나 일찍 오는 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지하철에 올라타니까 더 놀라웠어요. 좌석이 정말 깨끗했고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사람들도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없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사람도 없었어요. 정말 질서정연했어요. 저는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지하철이 땅 위로 올라오자 서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높은 빌딩들이 쭉 늘어서 있었고 넓은 강이 도시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모습이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저는 동서식품 본사로 향했어요. 이 회사가 바로 그 유명한 맥심 믹스커피를 만드는 곳이에요. 저는 도대체 어떤 곳인지 정말 궁금했어요. 동서식품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입을 벌렸어요. 20층이 넘는 깔끔한 유리 건물이었거든요. 건물 입구에는 여러 나라 언어로 환영 인사가 적혀 있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까지요. 1층 로비에 들어가니까 정말 멋있었어요.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 그리고 벽에는 커피에 관한 역사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마치 박물관 같았어요. 접수대에서 약속을 확인하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박현우 마케팅 본부장님을 만났어요. 박 본부장님은 저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분이었는데 영어를 정말 잘하셨어요. 마치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박 본부장님은 저를 회의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회의실 벽에는 세계 지도가 붙어 있었고 빨간 점으로 동서식품 제품이 팔리는 나라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정말 많은 나라의 점이 찍혀 있었어요.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 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까지요. 박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아요. 오직 품질과 혁신으로만 경쟁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저는 한국 제품들이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싸게 팔리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박 본부장님의 말은 달랐어요. 그 다음에 연구소를 구경시켜 주셨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층 더 올라가니까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마치 과학자들 같았어요. 한 방에서는 연구원들이 여러 가지 커피를 맛보고 있었어요. 작은 컵에 담긴 커피를 한 모금씩 마시고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박 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하루에 수백 번의 맛 테스트를 해요. 원두 배합부터 분쇄 정도, 설탕과 크림의 비율까지 모든 걸 정확하게 조절해야 해요. 다른 방에서는 기계들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커피콩을 갈고 설탕과 크림을 섞고 작은 봉지에 담는 과정을 자동으로 하고 있었어요. 정말 정밀하고 깨끗했어요. 박 본부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맛이 나야 해요. 이게 저희의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저는 점점 더 놀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진지하게 커피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싼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내내 여러 부서를 구경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였고 동서식품은 정말 전문적인 회사였어요.
연구소 구경을 마치고 박현우 본부장님의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가 본 것들이 너무 인상적이었지만 동시에 18년 동안 믿어왔던 제 생각들과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박 본부장님이 책상 위에서 노란 봉지 하나를 꺼내셨어요. 바로 그 유명한 맥심 믹스커피였어요. 미국에서 로라와 동료들이 마시던 바로 그것이었죠. 가까이서 보니까 봉지가 생각보다 예뻤어요. 노란색 바탕에 빨간 글씨로 맥심이라고 적혀 있었고 커피잔 그림도 그려져 있었어요. 박 본부장님이 물어보셨어요. 한번 시음해 보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18년 동안 인스턴트 커피나 믹스커피는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에게는 그런 건 커피가 아니라 그냥 달콤한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연구 목적으로만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 핑계를 댔어요. 제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박 본부장님이 봉지를 뜯어서 하얀 컵에 내용물을 부어 넣으셨어요. 갈색 가루가 컵 바닥에 쌓였어요.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부으셨어요. 물이 부어지자마자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상했던 인공적인 냄새가 아니었거든요. 은은하고 부드러운 커피 향이었어요. 달콤한 냄새도 났지만 그게 역겹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박 본부장님이 스푼으로 저어주시고 컵을 제게 건네주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컵을 받았어요. 컵이 따뜻했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한 번 더 향을 맡아봤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커피 향, 달콤한 향, 그리고 고소한 향이 조화롭게 섞여 있었어요. 마치 음악처럼 여러 소리가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드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첫 모금을 마셨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너무 달거나 인공적인 맛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첫 번째로 느껴진 건 부드러움이었어요. 목으로 넘어갈 때 전혀 거칠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느껴진 건 균형이었어요. 쓴맛, 단맛, 고소한 맛이 서로 싸우지 않고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느껴진 건 따뜻함이었어요. 몸이 따뜻해지면서 마음도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박 본부장님을 바라봤어요. 제 표정이 얼마나 놀란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알던 인스턴트 커피가 아닌데요. 박 본부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50년간의 연구와 수백만 번의 실험이 만든 황금 비율이에요. 그때 이현우 박사님이 사무실로 들어오셨어요. 연구소장이신 분이었어요. 박사님은 믹스커피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1970년대 한국은 정말 가난한 나라였다고 해요. 그때는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 오는 비싼 원두를 살 여유가 없었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바로 믹스커피였어요. 커피와 설탕과 크림을 미리 섞어서 한 봉지에 담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간단한 아이디어였어요. 하지만 50년 동안 계속 연구하고 개발해서 지금의 맛을 만들어낸 거예요. 원두의 종류, 로스팅 정도, 분쇄 크기, 설탕의 양, 크림의 비율까지 모든 걸 정확하게 조절했대요. 이현우 박사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세계 80개국 이상에서 저희 제품을 드시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가난에서 시작한 일이 50년 후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날, 저는 서울의 큰 마트에 가봤어요. 제품이 실제로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마트에 들어가자마자 커피 코너를 찾았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신기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믹스커피를 박스 단위로 사가고 있는 거예요. 독일에서 온 것 같은 가족은 10박스나 사고 있었어요. 일본 관광객들도 여러 박스를 카트에 담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미국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영어로 대화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미국 관광객들이었어요. 그들도 믹스커피를 한 박스씩 사고 있었어요. 저는 한 미국인 관광객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걸 사세요? 그분이 대답했어요. 미국에서도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마셔요. 정말 맛있거든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까지 와서 믹스커피를 사간다니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미 인기가 많다니요. 마트를 둘러보면서 저는 더 많은 걸 발견했어요. 믹스커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달콤한 것, 진한 것, 연한 것, 심지어 아이스커피용도 있었어요. 정말 다양했어요. 그리고 가격도 놀라웠어요.
한 박스에 100개들이가 들어있는데 가격이 정말 저렴했어요. 미국에서 브라질 원두 1파운드 사는 돈으로 믹스커피 100잔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편리하기까지 하다니요. 도대체 이런 제품을 왜 무시했던 걸까요? 결국 저도 몇 박스를 카트에 담았어요. 처음에는 미국 본사에 시음용으로 가져간다고 핑계를 댔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인정하고 있었어요. 이 작은 노란 봉지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말이에요. 계산대에서 줄을 서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18년 동안 무역 일을 하면서 이런 혁신적인 제품을 놓쳤다니요. 편견 때문에 진짜 좋은 걸 못 봤던 거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또 한 번 믹스커피를 마셨어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뜨거운 물을 부어서 만들었어요. 역시 맛있었어요. 브라질 커피와는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브라질 커피는 깊고 진한 맛이라면 믹스커피는 부드럽고 편안한 맛이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나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에서 5일을 보내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위로 떠오르는 해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 풍경보다 더 밝았어요. 18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큰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가방 안에는 한국에서 산 믹스커피 박스들이 들어있었어요. 처음에는 회사 연구용이라고 핑계를 댔지만 이제는 솔직히 인정할 수 있었어요. 저도 이 커피가 좋아졌다는 걸 말이에요. 집에 도착했을 때 줄리아가 현관에서 저를 맞아주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노란 봉지 하나를 꺼내서 아내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그 유명한 한국 믹스커피야. 한번 같이 마셔볼래? 줄리아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18년 동안 브라질 커피 외에는 절대 마시지 않겠다고 고집했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부엌에서 둘이 나란히 앉아서 커피를 탔어요. 하나는 제가 평소에 마시던 브라질 드립커피, 다른 하나는 한국 믹스커피였어요. 테이블 위에 2개의 컵이 나란히 놓여있는 모습이 정말 특별해 보였어요. 줄리아가 믹스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왜 이제서야 마셔보는 거예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나도 편견 때문이었어. 앞으로는 아침에는 브라질 커피로 깊은 사색을, 오후에는 믹스커피로 편안한 휴식을 즐기자. 그렇게 저희 부부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아침에는 여전히 브라질 원두로 드립커피를 내려 마셨어요. 하지만 오후나 저녁에는 믹스커피를 마셨어요. 둘 다 각각의 매력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마케팅팀 사무실을 지나가다가 로라가 또 노란 봉지를 뜯는 모습을 봤어요. 이전 같으면 고개를 돌렸을 텐데 이번에는 다가갔어요. 로라, 저도 한 잔 타주시겠어요? 로라는 정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눈이 동그랗게 커지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정말요? 에릭이 믹스커피를 마시겠다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로라는 기뻐하면서 저에게도 한 잔을 타주었어요. 그 순간 사무실에 있던 다른 동료들도 신기한 듯 저를 바라봤어요. 며칠 후, 저는 경영진 앞에서 한국 출장 보고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어요. 한국 믹스커피 산업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50년간의 연구 개발과 혁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저는 동서식품에서 본 연구소 이야기, 정밀한 품질 관리 시스템, 그리고 전 세계 80개국에 수출하는 성공 사례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경영진들은 정말 놀라워했어요. 그들도 저처럼 한국 제품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보고를 듣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한국 믹스커피를 미국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3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첫 번째는 품질과 혁신이 국적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가만 보고 제품을 판단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좋은 품질인가, 얼마나 혁신적인가였어요. 편견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위기 대응 속도였어요. 브라질 커피 가격이 급등했을 때 한국 기업들은 즉시 그 빈자리를 메웠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행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세 번째는 문화적 결합의 힘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식후 믹스커피라는 문화가 있어요.
밥을 먹고 나서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 거예요. 이렇게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든 제품은 정말 강력하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여전히 전략적 관세의 필요성을 믿어요. 때로는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해야 할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인정해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제품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이제 저는 새로운 철학을 가지게 되었어요. 무역에서 진짜 승자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만드는 기업이다. 매일 오후 3시쯤 되면 저는 책상 서랍에서 노란 봉지를 꺼내요.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믹스커피를 만들어 마셔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이 작은 봉지 하나가 저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줬는지 모르겠어요.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더 넓게 보게 되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허드슨 강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정말 좋아요. 오늘도 제 책상 위에는 한국 믹스커피 한 잔이 놓여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찾은 새로운 진실이니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힘입니다. 50년 전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믹스커피. 지금은 80개국 사람들이 매일 마시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부는 브랜드나 국적이 아니라 품질과 혁신이 결정합니다. 한순간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빠른 대응력,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 속에 스며드는 문화의 힘. 이것이 K제품이 세계를 정복하는 비밀입니다. 편견을 버리면 진짜 가치가 보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숨어있는 우리의 자랑거리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